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안면동 정맥 기형이라는 병을 알고 계세요? 저는 선천적으로 이 병으로 얼굴 중앙에 큰 혹 같은 것이 있어요. 이 병은 본래 다른 역할을 하는 동맥과 정맥이 어떤 원인으로 연결되어 서로 피가 흐르면서 그 부위에 큰 핏덩어리가 생기는 선천성 질환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수차례 수술을 반복하며 그때마다 얼굴이 변형되어 학창시절, 특히 초등학교 시절에는 같은 반 남학생들에게 심한 놀림을 받기도 했어요. 아무리 애써도 숨길 수 없는 이 얼굴 질환에 저는 심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이대로라면 결혼은커녕 연애도 한 번 못 해보고 평생을 살게 될 것이고, 이런 못생긴 모습을 사랑해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저는 자신에 대해 전혀 자신감이 없는 자타공인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병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말을 들었던 것도 이유이지만 제겐 가족이라는 존재가 가장 콤플렉스를 자극했어요. 왜냐하면 언니는 쌍꺼풀에 긴 속눈썹 그리고 예쁜 코, 마치 인형처럼 예쁘다며 칭찬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도 그런 언니가 자랑스러웠는지 언니에게 새 옷과 신발, 머리핀도 자주 사주셨어요. 반면 병으로 얼굴이 못생긴 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취급하며 언니와 저를 차별하셨어요. 하지만 언니는 제 병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평범하게 대해줬고, 자신이 받은 장난감이나 머리핀을 저한테 준 적도 있고, 제 얼굴에 대해 뭐라고 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며 쫓아주는 등 항상 제 편이 돼줬어요. 그런 언니의 존재가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었고 지금도 사랑하지만 부모님의 애정은 항상 언니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저한테는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언니가 시험에서 70점대를 받아도 어머니는 이렇게까지 봤다니 대단해.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정말 엄마의 자랑이야. 라고 칭찬하지만 제가 아무리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도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지 않니? 요즘은 머리가 조금 모자라더라도 외모와 사교성으로 어떻게든 되는 세상이야. 너는 얼굴이 그래서 앞으로 살기가 힘들겠다. 라며 외모를 비하할 뿐 제 노력을 인정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밖에도 제가 예쁜 원피스를 발견했다고 하면 언니한테는 어울리겠지만 네 얼굴에는 어울리지 않아. 웃음거리만 될 테니까 안 입는 게 좋아. 또 제가 화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제 용돈으로 화장품을 샀을 때도 화장으로 가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까 시간 낭비야. 라고 말하곤 했어요. 언니와 비교하며 제가 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바람에 점점 자신감이 없어져 갔어요. 그런 부모님의 태도에 언니도 몇 번이나 저를 위해 그러지 말라고 말해줬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아, 정말 이 집에는 내가 있을 자리는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학생이 되어서는 놀림받는 게 줄어들긴 했지만 제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굴을 찌푸리는 남학생도 있었고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멀리서 수군거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벌칙의 상대가 된 것이에요. 예전에는 게임에 진 사람이 반 친구들에게 고백을 하는 것이 벌칙이었는데 저는 그 벌칙의 대상이 되곤 했어요. 물론 진심이 아닌 벌칙으로 하는 말인 걸 알기에 거절하면 저 괴물류한테 차였어. 그냥 벌칙인데 신나서 거절하는 거 아니야? 못생긴 게. 라며 놀림감이 되었어요. 나중에는 저도 화도 내고 그딴 장난치지 말라고도 했지만 내 얼굴이 죄지. 그냥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불쾌할 테니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며 점점 더 자존감이 낮아졌어요. 또래 남자들에게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는 초중고 시절이었지만 단 한 번 같은 반 남학생을 좋아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같은 반 남자애가 제 얼굴을 놀리거나 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해주었고 매일 아침 안녕. 이라고 인사를 해주는 남자애였어요. 특별히 저에게 호감의 표시를 하거나 한 건 아니지만 놀림만 받던 저는 상냥한 인사만으로도 호감이 생겼고 자연스레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딱히 사귀고 싶은 건 아니었고 그냥 이대로 기분 좋은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남자애를 좋아하는 마음이 커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언니에게 말했더니 마음만이라도 전해보는 게 어때? 그 말을 듣고 많은 고민하다 제 마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남자의 책상 안에 마음을 담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학교에 가니 반 분위기가 이상해요. 뭐랄까, 술렁거리고 있다고 할까나.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찝찝해하고 있는데 저보다 먼저 등교한 그 남자애가 저에게 다가와서 이 편지 내 책상 안에 넣은 거 너야? 그렇게 말하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머리 위에서 찍 하고 무언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 직후에 찢어진 편지 조각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이것 때문에 이상한 소문이라도 나면 어쩔 거야? 그냥 인사 좀 한 거 가지고 착각이 심한 거 아니야? 미안해. 기분 나쁘게 하려던 건 아니야. 그렇게 말하자 반이 어수선해지며 다들 저에게 삿대질했고 저는 그대로 기억이 끊기며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집에 와 있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그대로 학교를 빠져나와 집으로 온 것 같았어요. 그 이후 저는 학교에 갈 자신이 없었고 그대로 무단결석을 하게 되었어요. 제 얘기를 들은 부모님은 제 편이 되어주기는커녕 너가 먼저 민폐 끼친 거니깐 사과해야지. 라며 모든 게 제 탓이라고 하셨어요. 억지로 저를 학교에 보내려고 했지만 도저히 몸이 움직이지 않아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그대로 은둔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은둔 생활 후 언니는 제가 걱정돼서 여러 번 말동무가 돼주었지만 부모님은 매일 아침 제 방 앞에서 욕을 하거나 억지로 방에 들어와 잔소리만 늘어놓으셨어요. 불효자라느니 너 같은 애를 낳지 말았어야 했다느니 이런 말들을 들으며 왜 제가 살아가야 하는지 하루하루가 절망이었어요. 그런 저를 걱정된 언니가 외할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한 모양인지 다음날 집으로 오셔서 부모님께 크게 화내셨어요. 우리가 알아서 돌볼게. 라며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삶의 희망을 잃고 매일 극단적인 생각을 했지만 조부모님과 언니의 응원 덕에 조금씩 회복되어 갔어요. 그치만 이성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요즘은 결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대야.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지 꼭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 못된 남자는 잊어버려. 그런 놈을 계속 떠올리는 시간이 아깝다. 우리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너는 아직 미래가 창창하잖아. 피부가 어쩜 그리 좋아. 눈도 크고 눈동자도 이쁘네. 저를 항상 칭찬해 주셨어요. 그렇게 3년 정도 지났을 때 뭔가 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긴 저는 우선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기 위해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취득했어요. 그 후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을 찾아 열심히 일해 저축도 조금씩 했어요. 남들이 밖에서 일하는 월급보다는 적었지만 집에만 틀어박혀 아무것도 안 하던 나날들을 생각하면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얼굴에 대한 콤플렉스는 여전해서 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조부모님 댁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찾아오셨어요. 조부모님 댁에 온 이후 전화 한 통도 없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며 쭈뼛쭈뼛거리며 오시더니 아버지가 이 남자랑 혼인신고해. 의료법인재단 대표의 아들이야. 사정이 있어서 좀처럼 결혼 상대를 찾지 못했다네. 근데 너랑 같이 살겠대. 정말 잘된 일 아니야? 집도 부자인데다가 너랑 같이 살겠다는 거 보면 마음도 착한 것 같고 말이야. 다짜고짜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라고 결정하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장인어른,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얼굴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같이 살겠다는 남자와 산다면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어요? 아버지는 그러면서 저에게 인적사항이 적힌 종이를 하나 주셨어요.
남자의 얼굴은 앞머리를 길게 길러 얼굴을 반쯤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통통한 체격과 얼굴의 윤곽은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도 문제가 있어서 결혼시키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니면 특이한 것을 좋아하는 괴짜이거나. 다만 거절한다고 해도 이미 남자 쪽 집과 이야기가 다 되었을 거고 부잣집과 사돈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도망치고 피한다면 조부모님께도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았고 저는 조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결심했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러지 않아도 돼. 이런 헛소리는 한 귀로 흘려버려. 할아버지, 할머니. 그동안 희망도 없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패 끼치고 싶지 않고 이 결혼은 하기로 할게요. 아빠 말대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울면서 말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훗날 그 남자와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제 운명을 바꾸는 만남이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머리카락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피부가 거칠고 목소리도 작아서 솔직히 무슨 말을 하는지 반도 못 알아들었어요. 제 얼굴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제가 무슨 질문을 해도 모두 단답으로만 대답했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랑 같이 살 수 있을까? 얼굴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상적인 대화도 못하겠는데? 라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제 처지에 이것저것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양가 부모님은 결혼시키는 걸 이미 결정한 듯 한 분위기였고 실은 티도 내지 못하고 결국은 물 흐르듯이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역시 부잣집답게 신혼집으로 비싼 아파트를 구해주셨고 가구도 가전제품도 모두 명품 브랜드였어요. 하지만 신혼집에 들어온 첫날 도무지 대화가 없었어요. 내가 보이긴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갑갑했어요. 하지만 계속 침묵하는 것도 힘들어서 뭔가 화제가 없을까 싶어. 저기요. 왜 저와 살겠다고 하신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입고 있던 셔츠를 벗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행동에 무슨 상황이지? 하고 당황하고 있는데 그의 피부가 빨갛게 짓무른 것처럼 되어 있는 게 보였어요. 건선이라는 피부병을 앓고 있어요. 전염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외모가 이렇다 보니 만나주는 여자도 없고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여자 만나본 적도 없는데 성병이라는 누명도 써보기도 하고 생긴 것도 못생기고 부모님도 저와 같이 살고 싶지 않아서 아마도 결혼시켜서 내보내려고 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옷을 갈아입는데 머리에도 염증이 있는 것 같았고 그걸 가리기 위해 일부러 앞머리를 기른 것 같았어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서. 앞머리를 들고 얼굴을 보여준 남편에게 제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그러자 고등학생 시절 자퇴하게 된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화를 내며 저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을 건넸어요. 자신도 힘들었을 텐데 제 이야기에 화를 내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왠지 우리 많이 닮았네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밤새도록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울고 화내고 공감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려는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의 병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보를 철저히 수집하고 식이요법이나 보조제 등 이것저것 다 시도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깨달은 건 그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특히 채소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양념과 조리법을 시도했어요. 그러자 싫어하던 채소도 먹기 시작했고 식이요법으로 조금씩 체질 개선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줄이기 위해 함께 요가도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다 보니 남편의 미소가 조금씩 늘어났어요. 남편도 제 얼굴에 대해 한 번도 싫은 소리 하지 않고 오히려 수줍어하면서 귀엽다, 예쁘다며 몇 번이나 칭찬해줬어요. 단 한 번, 내 얼굴 싫지 않아?
라고 물어봤을 때 전혀. 그것도 개성이고 귀엽고 좋아. 긍정적이고 해맑은 미소를 가진 여자는 또 없을 거야. 그 후 몇 년 동안 서서히 남편은 증세가 좋아졌고 체중도 줄어들며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앞머리를 자르고 나니 얼마나 잘 어울리던지. 그러던 어느 날 여보, 나랑 결혼식 올리지 않을래? 정말 싫다면 물론 안 하겠지만 나를 도와준 지인들에게 감사의 의미로라도 결혼식을 올리면 좋을 것 같아. 예전 같았으면 더러운 피부 보여주기 싫어서 결혼식은 절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여보 덕분에 자신감도 많이 생겼어.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결혼식을 올렸으면 좋겠어. 남편의 말에 제 마음도 흔들렸고 고민 끝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심했어요. 다만 저는 친구가 없어서 부모님과 조부모님, 언니만 불러야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3개월 남짓 남겨둔 시점에 언니는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조산에 위험이 있어서 불참하게 되었고 결국 부모님과 조부모님만 참석하게 되었어요. 조부모님은 기꺼이 참석해 주셨지만 부모님은 진심으로 싫어하는 것 같았고 어쩔 수 없이 참석한다고 하셨어요. 이는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는데 전혀 좋아하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자신들의 재단 관계자나 지인들이 오기 때문에 마지못해 참가하셨어요. 하지만 양가 부모님 모두 겉으로는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 하니깐. 병 때문에 고생했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편견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와줘서 자랑스러워. 등등 하객들 앞에서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늘어놓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거기에 속은 하객들은 함께 눈물을 글썽이는 분들도 계셨고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잘 보이고 싶은 뻔뻔함에 정말 치가 떨렸어요. 남편은 이런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혼인서약서를 읽고 난 후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했어요. 저와 제 아내 모두 부모님께 학대를 받아왔어요. 아내는 언니와 비교되어 매도당하며 살아왔어요. 고등학교 때 얼굴 때문에 등교 거부했을 때도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민폐를 끼친 건 너니까 오히려 사과해야 한다는 막말까지 들었고 저도 부모님께 피부 때문에 더럽다는 말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자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욕설을 퍼붓는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거기에는 네 피부는 보고 있으면 기분 나쁘다. 이런 더러운 애는 낳지 말았어야 했는데 등의 끔찍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시부모님이 황급히 말리려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녹음된 걸 들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한 번에 쏟아졌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주변에서 수군거려서 얼굴을 푹 숙이고 계셨어요. 이렇게 끝이 좋지 않은 결혼식이었지만 많은 하객분이 저희를 응원해 주셨어요. 나중에 남편의 폭로는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시부모님이 대표로 있는 법인단체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단체로 장애인이 살기 좋은 사회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병을 가진 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된 것이죠. 결국 비난 여론이 크게 형성되었고 결국엔 시부모님은 대표직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시댁으로부터 결혼을 조건으로 돈을 받았던 게 들켰고 돈으로 자식 팔아먹은 파렴치 아니라고 소문났어요. 진작에 그 돈은 사리사욕에 다 써버리고 남은 돈으로 주식까지 손 뗐다가 빚도 생겼다고 하네요. 3억이 넘는 빚에 저희 부부에게 뻔뻔하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저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래도 몇 번이나 집으로 찾아와 도와달라고 해서 도망치듯 이사하고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지금은 남편과 조용히 살고 있어요. 영화에서나 보던 운명적인 만남이란 건 정말로 있나 봅니다. 저는 남편을 만나 너무 행복하거든요. 앞으로 남편과 함께 마침표도 잘 찍어보겠습니다.